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은 전쟁을 부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이익 확정 매물에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존스 0.04% 올랐다 라는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다우존스는 0.04%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는 0.94% 떨어졌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2.13% 급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나스닥이 2.13% 급락을 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 장막판에 급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마이너스 3%대로 떨어졌고요. 애플은 이제 선방을 좀 해가지고 0.46% 빠져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봐야 합니다. 자, 왜 떨어졌을까라는 거죠. 왜 떨어졌을까?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지사가 1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테이크아웃 제외에서 이제 식당이라든가 극장, 술집 영업 중단과 폐쇄를 명령한 것이 자극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익 확정 매물이 나와서가 아닐까라는 거죠. 이런 경제 봉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일어난 거니까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 정도다 그러면 이제 크게 신경 쓸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뉴얼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미국 6월 재정 적자 사상 최대다. 1039조 원, 연간 4,453조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 적자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을까라고 한다면 요게 전년 동기 대비 3,420억 달러에 비교하면 한 3배가 늘어난 건데 이 지출이 5,110억 달러가 급여 보장 프로그램 PPP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에 긴급 대출을 해주는 데 들어갔다. 요게 이제 경제 봉쇄를 하고 나서 이제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월급 급여 그러니까 주급 같은 경우가 한 평균적으로 477달러 정도가 되는데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한 600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 보조금까지 합치면 한 1,000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준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란 얘기죠. 경제 봉쇄하라는 뜻에서 그거보다 적게 주면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해질 테고 좀 더 심해지면 코로나가 심해지면 경제 봉쇄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주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7월에 끝나는 거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월까지로 보고 새 정부가 이제 꾸려지는 그리고서 이제 3조 달러를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7월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7월 말쯤에 아마도 이제 최소한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서민들 통장에 돈 꽂아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재정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할 때는 경기가 급락할 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두 가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 서민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정책이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이 소비를 진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재정 정책은 미국 정부의 부채를 늘리죠.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재정 정책을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011년에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위기로 이제 문제가 퍼지죠. 그래서 약 한 2, 3년 후에는 또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재정 정책을 쓸까라는 거죠. 왜 이런 재정 정책을 쓸까? 한마디로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최악의 경우 이제 전쟁까지 이르게 됩니다. 1929년 미국은 이제 대공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변동 환율제를 택합니다. 변동 환율제가 뭡니까? 환율을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뭔데? 금에 고정돼 있는 건데. 그래서 왜 변동 환율제나 환율을 나라마다 이제 높이려는 수작이죠. 소위 근린 궁피파 전략. 그러니까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뭐냐? 이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이제 통화 가치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져서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가지고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수출이 잘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고용이 되죠. 그래서 그 대공황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났냐? 수요 부족 때문에 일어난 거냐?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뭐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이 자르니까 또 이제 물건들을 안 사고 물건을 안 사니까 다시 이제 공장에서 사람을 자르고 공장에서 사람을 자르니까 다시 수요 부족이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이런 굴린 궁피파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굴린 궁피파 전략 요걸 쓴다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로 앞으로는 쓸게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쓴다면 고용이 잘 되고 월급을 타고 수출이 잘 돼서 금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을 통해서 이제 금을 이제 대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니까 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가 또라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도 똑같이 변동환율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더 낮게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나라가 결국은 다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나라가 어디냐? 결국은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이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여기가 식민지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조선밖에 없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섬나라 몇 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일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택도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당연히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으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 크게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공황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식민지 없는 나라들이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굴린 그러니까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전쟁까지 일어나는 게 세계 경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환율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중국의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니까 그때 혹시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하는 전략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7위안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무력화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런 식이 됐을 때 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던 거죠.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전략은 왜 없어졌을까라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20세기 초반에 모든 물건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가스레인지, TV, 에어컨 이런 거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건 뭐예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경우도 옛날서부터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죠. 이게 물가 상승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전략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골로 가는 정책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환율을 높이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상승하죠. 물가가 더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가지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린 국비파 전략은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요게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게 70년대 닉슨 쇼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를 버리고 근본위제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는 무한으로 발행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죠. 게다가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뭐 이런 그 이웃나라의 거지 만들기 전략은 뭐 쓰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왜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2008년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다 가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세계의 공산품을 뿌려댔는데, 이게 일단 물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죠. 게다가 2000년대서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그리고 2007년서부터 보급화된 스마트폰,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물건을 전 세계와 가격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택배로 실시간으로 이제 뭐 물건을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게다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로 물건 가격이 낮아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이제 뭐 물건들을 이제 세계에다 뿌려버리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죠. 물건 가격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수요가 못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죠. 그래서 수요 부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다음에 굉장한 수요 부족이 일어나다 보면 중국은 공장을 못 돌리게 되고, 공장을 못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잘라야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자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이제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부채 한도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회사 부채가 거의 300% 가까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100% 이하였죠. 그리고 무역 흑자국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한 부채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존의 설비를 더 늘려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죠. 그래서 철강이나 시멘트, 뭐 공산품, 뭐 건축, 조선 기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중국 제조 2025라든가 아니면 1대1로 같은 이제 그런 그 인플레이션 정책들을 이제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공산품, 더 많은 상품들이 세계로 더 많이 더 싼 가격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물가가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3억 하다가 5억 하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 뭐 한 2억까지 돈을 빌렸는데 한 4억까지 돈을 빌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월급의 한계는 있는데 이자 낼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상승이 또 뭘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요 부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오게 된 건데, 그런데다가 1929년 대공황처럼 상황은 다른데요. 그 자동화, 온라인 쇼핑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 때문에 수요 부족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그 디플레이션이 뭘 일으킵니까?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를 하고,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는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 상태에서 자산 버블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실물 경기는. 그래서 맨날 같이 얘기를 하죠. 실물 경기는 개판인데 왜 주가는 막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물 경기가 개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주가마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1929년 대공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실물과 아니면은 이제 주가와 이런 경기까지도 완전히 꺾이면서 진짜 대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것을 원하지 않죠. 결국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살립니다. 다만 이제 살릴 만한 기업만 살린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정책인데, 요즘에 이제 회사채를 사줬죠. 그래서 회사채를 사줬는데 보잉이나 델타 같은 기업도 사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현금이 많은 기업들도 사줬죠. 이 얘기는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뭐냐?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게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 이게 이제 보잉이나 델타항공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왜 연준은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를 샀을까라는 거죠. 일단 우량한 기업은 뭐예요? 현재 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 현재 코로나 위기죠. 그 대면 접촉으로 위한 위기예요. 이 와중에 이제 돈 버는 기업은 어디예요? 비대면 기업, 즉 언택트 기업이란 뜻이죠. 언택트 기업은 뭐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돈을 벌고 코로나가 심해져도 돈을 버는 양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회사채를 사면 혹시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채를 사서 손해를 보면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보잉이나 이제 델타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애들이 망하면 손해를 본다면 뭐 메워야 되는데 그냥 돈을 넣어서 메우는 것보다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익 난 걸 갖고 메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오랫동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지원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는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가 언제 거꾸로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장기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량한 회사채를 사는 게 장기전에 대한 포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나스닥 하락은 차익 매물의 출현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실적 시즌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펩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장외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가 오늘 밤서부터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요. 뭐 보면 그냥 본다면 여행, 카지노, 항공, 식음료 뭐 이런 주식들은 어닝 쇼크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어닝 쇼크뿐이 아니라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어떻게 하겠다, 요거를 다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주식들, 언택트 주식들은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가이던스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또 이제 현재 이런 그 안 좋은 실적들 때문에 지금 뭐 그 굉장한 많은 유동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동성 파티가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언택트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실적 시즌이 끝나면 그렇다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주식을 살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는 꼭 장 막판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떨어지면 싼 값에 살 수 있고요. 올라도 오늘 밤에 이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데 만약에 오른다고 장 초반에 사면 새벽에 일어나서 멘붕 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주식, 세계 1등 주식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오르니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6월 23일에 8거래일 상승이 완성이 되고 이제 들어갔죠. 이건 이제 공격적인 거죠. 이 수비적인 거는 8월 12일이 되는 거죠.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 전에 만약에 또 뜬다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다. 이득이나 책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디플레이션은 전쟁을 부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